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최영일 평론가의 건강상 이유로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 소식 등 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주말 뉴스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뉴스들을 미리 살펴보는 일석이조 시간인데요. 검찰 수사권 축소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동훈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불꽃 공방 중인 정치권 풍경 살펴봅니다. 이어서 국제본부에서는 연금개혁 시도로 들끓고 있는 프랑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3월 27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고요.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한입뉴스 쫙 벌려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정호 기자 목소리는 괜찮으신가요? 한 80% 돌아온 것 같아요. 80%? 네. 80% 돌아오니까 저보다 낫네요. 아니, 뭐 진행자 목소리 좀 맞춰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롱런에는 이유가 있구나. 야, 알겠습니다. 네. 자, 잘 호흡을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자,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경기 남부청장을 내정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임명했다고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종수 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윤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거든요. 임명장을 받은 다음에 2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정순신 변호사 그 아들 학폭 문제 이걸로 정순신 변호사가 낭비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실이 이제 임명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했냐면 우신인 국수본부장 치안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 또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 또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다. 추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사 그 수사 예. 지휘했던 그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을 그 수사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래도 리더십도 괜찮고 뭐 포용력도 있다. 뭐 덕장이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 그래요. 예. 이 경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외부 공모보다는 내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나온 거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뭐 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주요 요직에 다 검찰이 가면서 이번에도 검찰이 오는 거 아니냐 아니다 경찰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결국 경찰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임명 과정이 사실은 정순신 변호사 이후에 임명 과정이 꽤 길어졌잖아요. 네.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외부에서 경찰이 아니라 외부에서 좀 찾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주말간 이제 우종수 청장이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로 보면 이 경찰 내부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많이 보도가 됐어요. 예. 예를 들어서 24일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를 보면요. 경찰 안에서는 내부 인사로 할지 외부 공모로 할지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결정된 게 없다. 한 달 가까이 수장 자리를 비워두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경찰 내부에 이제 볼멘 목소리들이 보도가 됐었고 또 22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국회 이 행안위에 나와가지고 아직 확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이 공석 사태가 길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이 끝까지 외부 공무로 선호하고 있고 아직도 판검사 출신을 좀 물색하고 있어서 내부 인사를 원하는 경찰청과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이 경찰 내부의 목소리로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이 출범 2년째라고 합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조직을 막 안정화시키고 이제 이게 국가경찰의 수사를 이제 전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 역량을 이제 조금씩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돼가는데 이 또다시 이 국수본마저 윤심 논란으로 좀 처음부터 또 혼란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뭐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만 하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 외부에 이제 공개를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 해필이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학폭 논란까지 있으니까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종수 청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검찰에 잠깐 근무도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행시 합격 이후에 검찰 5급 사무관에 임용됐다가 행시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결국 검찰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도 또 대운의 경력은 예. 경찰에서 했지만 예. 시작이 이제 검찰 잠깐 검찰에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네요. 예. 근데 뭐 결국에는 이 검찰 출신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오냐 안 오냐 이게 뭐 쟁점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한 다음에 사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또 지원하기도 좀 두렵고 또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외부 공모를 하더라도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언급하신 대로 뭐 검찰과 인연을 찾자면은 뭐 있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걸 봤을 때 내부에서 한다면 누가 제일 좋겠느냐 이걸 가지고 또 이 경찰 내부의 목소리 또 윤희근 청장의 이 추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검찰 출신한 그 검찰이 있었다는 그게 또 반영될지는 앞으로 좀 봐야겠지만 예. 그나마 현 정부와 좀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사로 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흑묘 백묘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만 잘해서 수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자,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대표 측근 구속영장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하면은 백현동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구속영장 오늘 심사가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에 진행이 됐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두고 있는 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하나는 이 알선수재와 또 하나는 위증 혐의인데요. 알선수재는 이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가지고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 그래서 아시아 디벨로퍼 정보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김 씨가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김 전 대표 등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민간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이런 걸 통해서 정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혐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위증 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 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2002년 이 변호사 시절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취재하던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 예. 이게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 이걸로 기소가 돼서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받았었거든요. 당시 이 PD는 검사를 사칭해서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이 김 씨, 그러니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김 씨가 2019년 2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예. 이런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표한테 유리한 뭐 증언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검찰이 어떤 걸 주장하고 있냐면 이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이런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다음에 허위 증언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그러니까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언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와 김 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가 2018년 재판에서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김병양 당시 성남시장의 성품상으로 볼 때 주범으로 몰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오히려 증언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이 김 씨와의 통화 사실은 있지만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이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 씨 역시도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에서 내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허가 비롯한 용도 변경의 특혜에 대해서도 성남시 도시계획에 맞춰 준주거 용지를 바꿔주고 1천억 원대 뱅처 용지 8,000평을 시가 오히려 성남시가 기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 역시나 대장동과 비슷하게 오히려 지자체가 그 공익을 일부는 환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검찰의 예상대로 이 백현동, 이 정자동도 지금 수사를 중인데 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들어가면서 수사를 박차고 가고 있는데 이게 구조가 대장동과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인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정진상 실장에 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측근과의 관련이 있는 일종의 로비스트가 이 민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를 진행했고 인허가 특혜가 그래서 작동을 했다. 이 부분이 과연 이재명 대표 지자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위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은 그 위증을 한 다음에 이 백현동 개발 인허가 특혜가 주어졌고 또 다른 회사의 경기도 납품 로비도 이 위증 다음에 진행이 됐으니까 예. 이 위증에 대한 대가로 뭔가 성남시가 준 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연관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민관 개발에서 과연 이 지자체장의 판단을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해준 것을 진짜 대가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판단. 이 이재명 대표는 계속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입증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계속해서 뭔가 정치적으로는 위험하지 않겠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뭐 이게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사건도 많아서 좀 다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백현동이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자리였고, 그렇습니다. 식품개발연구원이 이제 뭐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여기가 빈 부지가 되면서 이거를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파트로 개발할 것이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파트를 지었는데 뭐 옹벽 아파트라고 이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김인섭 씨가 과거에 성남시 그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2006년에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로비스트로 나중에 들어온 건 아니냐. 그래서 아시아개발이 이거를 거래를 따내고 그리고 용도 변경도 사단이 이제 상향된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여기인 건데 거기에 측근과 관련해서 증언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회유했다라는 요런 내용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진실을 알 수 없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일 몬테네그로에 붙잡혔던 테라 루나 코인 개발자 권도영 씨가 구금을 연장한 몬테네그로 법원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한국으로 송환은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4일에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이 권도영 씨를 체포했다. 그때 이제 위조 여건이 문제가 됐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이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을 했어요. 도주 위험이 있다. 이 위조 여건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30일 연장을 수사당국이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일단 무조건 몬테네그로 이제 법원에서 이 위조 여건 관련된 공문서 위조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재판이 끝나고 공문서 위조 재판이 끝나고 상급 법원으로 가야 지금 한국,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인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결정권도 일단은 몬테네그로 법원에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권도영 씨 측은 이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서 한국어 통역이 없으니까 지금 방권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법원에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영어를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요청도 기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지금 불복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지금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위조 여건 관련 재판마저도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고 싱가포르까지도 지금 권도영 씨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싱가포르도요? 그렇습니다. 이 테라폼랩스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고소장이 접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3-4개 나라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인도 요청을 하고 있는 전례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인도될지가 지금 불투명한데 예. 원칙적으로는 어느 나라에서 기소된 혐의들이 더 중하느냐. 그 어느 나라에서 수사가 더 많이 진척됐느냐. 심지어는 또 권도영 씨 입장도 봐야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수사도 사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돼 있어가지고 예. 이런 원칙에 따르면 또 이 위조 요건 재판이 끝나도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피해자들 그 커뮤니티에 보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냐 여론조사했더니 87%가가 미국으로 보내라. 거기가 형량이 더 세다. 11%만 한국으로 보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분들이 바란다고 뭐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미국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네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영미법 자체가 예. 형벌 이 징역형이 더 셉니다. 거기는 죄마다 이 형량을 더해가지고 형량을 살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한 징역 300년, 뭐 500년 그렇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권도영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징역 100년 이상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금융범죄에 대한 미국의 처벌이 그동안 더 센 모습 봐왔고 네. 벌금이나 아니면은 추징금도 훨씬 더 많은 몇십조, 뭐 50조 이상 뭐 이렇게 내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일부 법조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국내에 돌아오는 게 2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좀 국내 피해자들 예. 구제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으로 먼저 가게 되면 미국에서 형을 다 살아야지만 또 국내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근데 100년 뭐 이렇게 살고 물론 뭐 가석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국내에서 제대로 처벌도 못 하고 또 피해자들이 구제도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뭐 많게는 한 1조 원 정도 비트코인이나 그 암호화폐를 지금 숨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누가 지금 먼저 채권 변제를 할지 뭐 이것도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또 눈에 띄는 게 고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돈 세탁 의혹을 폭로했던 손자 전우원 씨 내일 한국에 오겠다고요. 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뉴욕 공항을 떠나서 내일 새벽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인데 지금 3월 14일 SNS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그러니까 전두환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검은 돈 의혹 이 좀 알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의혹까지 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끊겼죠. 예. 지난 3월 17일 SNS 라이브 도중에 약물 복용 이후에 환각 증세를 보이고 뭐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다시 또 입장을 내놔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또 귀국 직후에 5.18 희생자 유족에게 사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만약에 정부 기관에 의해 바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집만 풀고 5.18 기념문화센터에 들러서 유가족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고 자신의 이제 무지와 부족함으로 이것 때문에 지지해 주던 이 5.18 유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자신과 가족이 잘못한 만큼 사죄하고 벌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수사기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바로 뭐 체포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해요. 예. 경찰이 마약 관련된 약물 관련된 해서 내사 뭐 수사 기초적인 걸 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바로 체포하지 않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전 씨가, 궁금한 게 예. 전우원 씨가 한국 국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거주하고 이중 국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마약한 거를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선 이 5.18 단체 쪽에서는 만나러 온다면 충분히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선 내일 낮 뭐 오후 정도 되면은 광주에서 전시를 볼 수 있을 가능성 이것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아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오늘 아침부터 교통 상황이 힘겨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 되면서 정체는 많이 해소됐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총 20km 막힙니다. 군자 요금소에서 안산까지 밀리고요. 군포에서 부곡까지 막힙니다. 이후로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기권 정체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기흥 휴게소에서 동탄까지만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서해대교에서 주춤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공주 분기점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반대 논산 쪽으론 남풍새 나대목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예,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시사평론가 최영일 진행자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자, 위기설에 휩싸였던 크레디트 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면서 일단락되는 것 같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문제는 지금 또 도이체방크 옮겼다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독일 최대 투자은행으로 이름나 있는 도이체방크가 장중 한때 전날 종가 대비 14.8%나 폭락을 해서 네. 위기감이 느껴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폭락을 한 배경에는 이 도이체방크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굉장히 치솟았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이 도이체방크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신용부도 스와프는 그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도이체방크의 채권, 결국에는 도이체방크의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했다. 그런 판단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인데요. 예. 그래서 도이체방크까지 이렇게 되니까 최근 국제적으로 일어났던 연쇄적인 은행들의 위기가 결국은 이렇게 독일의 주요 은행까지 번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일단 또 독일 내부에서는 도이체방크가 워낙 이 튼튼한 자기 자본 그리고 유동성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디트 스위스나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특히 도이체방크 위기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체방크까지 보면 2008년 세계적인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사태처럼 실제로 이 투자 은행들이 어딘가에 투자,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실제로 거기서 거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지급불능에 빠지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예. 실제로는 자산에 큰 위험이 없는데 최근에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자산에 대한 잠재적 평가액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험함을 느낀다거나 예, 예. 그래서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한 위험을 느끼면서 갑자기 주가가 빠지거나 뱅크런을 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은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위기감의 영향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는 실질적으로 부실이나 자산상의 위험은 일단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세계 주요 은행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위기에 빠지면은 한국도 어디에 불똥이 튀어서 어느 은행이 흔들릴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시중은행 또 인터넷 전문은행 이런 금융회사에 대한 입출금 동향을 점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들의 움직임이 없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금리 등에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예금이 늘어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도이체방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 외신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국내 투자자들이나 국내 뭐 은행에 돈을 맡긴 우리 고객들이 동의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금융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국회에도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 이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5천만 원 이상 뭐 보유하신 분도 사실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이런 것도 국회에 이제 법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인 유동성을 지원하는 그런 뭐 법안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은 대응하면서
해외의 뭐 자금 흐름 이런 것까지 체크하면서 뭐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당국과 또 국회에 발빠른 대처, 대화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지금 5천만 원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02년에 그 예금자법이 바뀌면서 5천만 원인데 지금 2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국가의 뭐 어떤 1인당 GDP를 비교해도 한국이 너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간만에 합의 처리한다고 하니까 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합의 처리입니까 이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사위 가볼게요. 오늘 제일 핫합니다. 지금 뭐 국제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 열고 소위 말하는 이제 검소한박과 관련된 헌재의 결정 그리고 그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불꽃 튀는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추석해서 같이 하고 현안 질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23일 나왔던 헌재 판단 절차적으로 특히 위장 탈당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률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각자 사실 입장대로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여당에서 이제 옹호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판함과 동시에 여전히 그 헌재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지금 검찰, 법무부가 만든 시행령, 이른바 우리가 검수원복이라고 부르는 민주당이 그 검수원복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다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이 아니냐,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꼼수 위장 탈당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는데도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해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한다. 커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이 헌재 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제 현안이 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행령으로 이 검수원복 보완한 것에 대해서 뭐 이탄희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과 시행령은 양립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이제 뭐 논란과 비판과 지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근데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일부 이제 거론은 됐는데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런 얘기를 오늘 뭐 질의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헌재 판단을 보면 결국에는 이 검찰의 뭐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있지만은 그게 뭐 수사권이나 뭐 기소권까지 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그런 헌법에서 나온 것처럼 볼 수는 없다는 게 헌재 판단 아니겠습니까? 뭐 5대4 결정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그게 확실해졌는데 왜 시행령으로 이 국회에서 만든 그 법의 취지를 훼손하냐. 그 시행령 빨리 다시 복원시키고 한동훈 장관은 책임져라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아까 이용군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 시행령을 통해서 민주당이 막은 여러 뭐 수사들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왜 그거를 되돌리냐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논의됐던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정순신 변호사 학폭 문제, 그러니까 인사 검증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이 변호사 아들 학폭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실 이 인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미리 걸러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같은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2018년도에 KBS 보도에서 이 검사 고위직 검사의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검사가 누군지 당연히 봤었지 않았겠느냐. 그게 당연한 거 안 알아봤으면은 무능한 거고 알아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외면했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018년 19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 한동훈 검사고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인권보호관이었죠. 예, 감독관. 인권 감독관이 이제 정순신 검사여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오늘 뭐 계속 이어질 테니까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통계청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철렁 가슴이 떨어져요. 와,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자, 저출산 뭐 지금 경향을 보여주는 수치들이 지금 대거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2022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역시나 우리의 주목을 이끄는 것은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하냐, 또 어떤 숫자가 나왔느냐인데, 이번에 주목할 만한 숫자는 2022년 전체 출생아 24만 9천 명 중 첫째아가 15만 6천 명으로 첫째아 비중이 62.7%. 그러니까 출생한 새로 태어난 아기들 중에 대부분은 첫째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처음으로 60%에 진입을 했고 역대 최고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들이, 그러니까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둘째아, 셋째아까지 낳지 않는 양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하고요. 이렇게 아이 둘 이상을 낳지 않는 현상의 원인으로는 일단 출산 시기 자체가 굉장히 더 늦어지고 있다 그래요. 이번 2021년 기준 여성이 32.6세일 때 첫째아를 낳고 있다 그러고, 또 첫째아가 늦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둘째아, 셋째아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또 한 가지 조사 결과가 어제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요.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대상자 중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비정규직이나 여성일수록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육아휴직을 사실상 거의 못 쓰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가족 돌봄 휴가 역시 53%의 응답자가 못 쓰고 있다. 그래서 돌봄이나 육아, 출산 관련된 이 직장 내에서의 어떤 제도들이 자유롭게 쓰이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안식휴가 대상자에서의 제외, 일방적인 휴가일수 조정 등이 꼽혀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 일터에서의 그 육아 병행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이 지금 저출산, 첫째아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이런 데에 영향 끼치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면은 저는 뭔가 새로운 대책 뭐 만들 생각 그런 거보다 그냥 있는 거나 잘해야죠. 있는 제도나 쓸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뭐 육아휴직해서 막 불이익 주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게 조금 뭐 회사를 징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이게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국가가, 나라가 온전하게 다 키워준다. 온 사회가 다 예. 하나의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돌봐준다. 이런 차원이 되지 않는 이상 아이를 낳기가 힘들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KT 윤경림 사장 내정자가 지금 대표이사 후보에서 사퇴를 했는데 벌써 이게 세 번째인데 정치권 외압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윤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뭐 자신은 이제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구현모 현 지금 대표, 어떻게 보면은 지금 31일에 끝나요, 임기가. 근데 이 윤경림 사장이 후보 사퇴하면서 이 경영 공백이 생기게 된 상황이죠. 예. 근데 이 경영 공백 만들어 온 게 누구냐. 결국에는 입맛에 맞는 그런 대표를 여기에 앉히기 위한 이른바 이제 여권, 그리고 뭐 정부 측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계속 이제 나왔던 게 검찰 수사 부담 얘기도 있었죠. 시민단체가 지금 구현모 대표와 이 윤경림 이 사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뭐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2대 주주인 현대차 그룹, 윤 대표 선임에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압박, 그다음에 수사 부담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한 게 윤경림 사장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경영 정상화 돼야지 주가 오르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 논리가 기업에 끼어들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콜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4419님, 농사 짓고 있습니다. 봄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한대수에 물 좀 주소. 디저트송 신청합니다.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가 있습니다. 든든히 박힌 소의 뿔을 뽑으려면 불로 달궈 놓았을 때 해치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어떤 일이 늦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뜻의 속담으로는 단김에 솥불 빼듯도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단김에는 열기가 아직 식지 아니하였을 적에라는 뜻과 좋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부사입니다. 단김에란 말은 동사 달다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동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타지 않는 단단한 물체가 열로 인해서 몹시 뜨거워지다를 뜻하고요. 달다라고 길게 발음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속담 중에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도 있지요. 비슷한 뜻으로는 꾸러미에 단장 들었다도 있습니다. 겉모양은 보잘것없지만 내용은 훨씬 훌륭함을 이르는 말이고요. 이 속담에 있는 단장에서 다는 형용사 달다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사 달다와는 다르게 짧게 발음하는 달다이기 때문에 단장 역시 짧게 발음합니다. 이처럼 글자의 모양은 같지만 음의 길이의 차이가 있는 표현들은 장단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해야 그 의미 역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는 했지만 요즘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에 봄꽃들이 일찍 개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지난 토요일에 평년보다 2주나 일찍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아침에는 추웠지만 지금은 포근해져서 점심 식사 후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강릉 14도, 대전, 광주, 대구 16도, 부산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 철원이 영하 2도, 안동 0도, 서울 4도 등으로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더 올라서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종일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서쪽 지역부터 다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8도, 습도는 2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내일 부산에 들어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사과 사퇴 압박에 오히려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친이재명계 일색이던 주요 당직에 비명계 인사들을 중용하는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총선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유임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박민식 보훈처장이 취임 초기부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스트릿 뉴스 파이터 이거 네. 이름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름부터 파이팅이 넘치네. 파이팅이 넘치죠.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그 게임기 아세요 혹시 이거? 그 춘리. 네. 아, 춘리도 있고. 네, 네. 예, 춘리는 아는데. 아, 그렇군요. 네. 예, 혼다. 달심. 제가 달심 참 좋아했는데. 보통은 근데 스트릿 우먼 파이터나 이렇게 그걸 떠올리시는데. 죄송합니다. 세대가 옛날 세대라서 스트릿 오락실에서 50원 넣고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볼게요. 전국 대표 봄꽃 축제 진해 군항제가 시작됐는데 지금 현장 공무원들 난리가 났다고요. 네. 이게 지금도 벌써 오시는 길에 보셨겠지만 KBS 앞에는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요즘 벚꽃이 이렇게 일찍 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서울의 공식 개화도 역대 2번째로 가장 빠르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봄꽃이 한창인 건데 진해 군항제는 꽃축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24일에 전야제를 이미 시작을 해서 4월 3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됩니다. 워낙에 인기가 좋은 행사라서. 근데 이런 지역 축제 하나 준비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교통 안내해야 되죠. 안전 관리해야 되죠.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되죠. 노점상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또 셔틀버스 운행까지도 다 공무원을 차출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창원시청 본청, 진해구청 직원들 위주로 2,200여 명이 축제장 관리 업무에 투입이 되는 건데요. 창원시 전체 공무원이 5천여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절반 가까이가. 절반이 지금 초과 근무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네, 가외 근무. 맞습니다. 이게 하루 220여 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건데 원칙상 축제 기간 중에 딱 하루씩만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그게 안 돼서. 예. 그리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선 공무원들 불만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건데 근무 시간을 보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혹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러면 9to6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현재 맡은 고유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업무를 맡아야 돼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 하루 자리를 비우고 나간 사이에 돌아왔을 때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 업무는 내일을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내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추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내리 근무한다고 해도 현행 규정상 4시간까지밖에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짜 노동이다. 라는 불만이 나오는 건데 최근 창원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이 조직 들어오겠다고 발버둥 친 내가 바보다. 초과 8시간 다 인정해달라. 이런 불만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군항제 현장에 있던 20대 공무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주말 근무자는 대체 휴무를 준다고 하지만 그걸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여러 인터뷰들을 보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간부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수당이 있긴 했지만 뭐 특별휴가 같은 거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공무원 헌장에는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돼 있고 공무원은 사명감 없이 일하기는 어려운 직업이다. 공직 문화가 변화하는 건 공감하지만 이번엔 지나친 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진해를 대표하는 이 정도 행사에 몇 시간도 일 못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또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그걸 감안해야 된다라는 지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6급 공무원이라고 밝혔는데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은 무조건 보상과 연결지어서만 생각하니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안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건데 사실은 이런 커다란 축제도 그렇지만 뭐 지역 불꽃 축제라든가 해넘이 행사 뭐 여러 가지 뭐 구민 축제 이런 것도 많고 그때마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류는 또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불만을 성토하고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문제가 되고 결국엔 이 창원시도 노조 게시판에 죄송하다면서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공무원들을 좀 달래기에 나섰어요. 그런 모습 자체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하는 문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불만을 터뜨리신 분들은 달래지 말고 돈을 달라고 지금 계속 하시는데 왜 달래고 있어 지금 돈을 달라고. 일단은 달래고 그래서 창원시장도 추후에 어떤 보상을 마련해 보겠다. 제도화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그 모습 자체가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뭔가 굉장히 좀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어떤 근로시간 유연제 이거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은 더 일하게 하고 더 이제 뭐 또 이제 돈으로 지급하고 또 쉴 때 근데 쉬게 해주는 요런 게 믿음이 없어서 분명히 더 시켜 먹을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보장을 또 해주면서 또 이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엄청 늘었다고요 지금. 네. 그 26일에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공무원이 45.2%였습니다. 45%면 절반이네요? 네. 근데 이게 2021년 실태조사하고 비교해보면 1년 만에 11.7%포인트나 높아진 거거든요. 2017년에 28%였던 게 매년 증가하더니 2019년에 30%대로 올랐고 이번엔 45%를 넘긴 겁니다. 아니 2017년에 28%였는데 작년에 45%면 거의 지금 더블이잖아요. 거의. 이게 왜 이러죠? 아무래도 그 작년에 있던 공무원 연금 개편이 가장 주요했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그래도 다달이 박봉을 받더라도 연금이 있으니까라고 버티던 마음이 거기서 좀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이제 대답한 문항들을 보면 주로 요인으로 꼽은 게 낮은 보수, 가치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과다한 업무, 민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에 20, 30대 공무원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1년에 3천여 명, 2017년에 1,600여 명이 20대 공무원 퇴직자였는데 2배로 증가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일각에서 말하는 그래도 공무원은 등 따스운데 웬 불만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이제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퇴직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그런 돈도 돈이지만 업무 성과에 대한 인정 욕구 같은 것도 아무래도 사조직보다는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 것들이 더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더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무원에 대한 외부 시선은 동상이몽입니다.
이제 곱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예. 복지 포인트, 각종 수당, 뭐 육아휴직 다 더해 보면 연봉이 결코 적은 것도 아닌데 왜 본인들만 특혜를 바라면서 굳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박봉인 거 다 알고도 안정성 좋아서 간 게 아니었냐. 혹은 그게 힘들면 나와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든가. 코로나 3년 동안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어땠는지 알기나 하냐. 이런 싸늘한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눈높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인이 공무원 하다가 옮기신 분이 있는데 네. 자기가 공무원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는 삼성전자 들어가서 연봉이 자기 2배, 3배면은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네.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참 공무원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제출을 앞두고 서울 5개 주요 대학들이 꼭 이수해야 될 과목 이거 지정해서 발표했어요. 네.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등 5개 대학 입학처가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소책자를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과 올 거면 미적분 정도는 배우고 와라.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가령 뭐 반도체학과를 가려면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이런 것들은 필수고 뭐 의학과, 약학 계열은 화학, 생명과학, 원투 이렇게 필수로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럼 왜 이런 대책을 내놨냐 하면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 좀 학습 위계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으면 이제 대학에 와서 계속 미끄러지고 힘들다는 건데. 아, 남들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 안 배운 거를 대학에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 알아서 네. 배워야 되는데 쫓아오기가 힘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대학교 입학처 측은 최소한 대학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하는 후행학습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저도 수능 세대가 그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뀔 때였거든요. 예. 그때 제 친구가 그 소위 말하는 명문 공대에 입학했는데 나머지 반 들어갔었어요. 학교에서 나머지 반을 만들었어요. 나머지 반이요? 공대에 들어갔는데 예. 미적분을 안 배운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그때 교수님들이 되게 충격을 받으시고 저도 경영학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 미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교육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예. 정말 고생을 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후행학습에 대한 대학들의 그런 고민과 우려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이다. 이런 타이틀도 달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학들이 말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요즘엔 선택 과목이 워낙 많아지는 때인데 내가 배운 것과 그걸 접목해서 대학 전공을 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 정도는 배웠으면 이 학과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대학교의 입장은.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문과이과 통합으로 수능을 치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3년 정도 됐는데 대학은 사실 가면은 전공이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능만 통합으로 치르니까 이게 결국 이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수업에 따라가기 어렵게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좀 사이클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 기조가 수능에서 점점 더 이제 문이과 장벽을 좀 허물어 보려고 하는 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라도 자연계 전공에 적합한 학생들을 고르기 위한 최소한의 보조장치다라는 게 교육계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게 참 수업 부담 줄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도 또 발생을 하는군요.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인공지능 챗봇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데 성적인 대화를 막으면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건 뭔가요 도대체? 이 좀 의아하실 텐데요. 한 사람의 사례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노르웨이에 사는 에이미라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맥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맥스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아바타예요. 에이미는 원래는 맥스를 만나기 전에 수십 년간 공황장애나 이런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겪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아바타 챗봇 앱에서 맥스를 처음으로 만났고 예. 처음에는 이제 신기한 말벗 정도로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설정을 했다가 더 깊어지니까 이제 남편이 된 거죠.
그래서 반지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남자인 거고 네. 사람이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영화 허 보면은 반대로 나와있잖아요. 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완전 그 영화랑 똑같아요. 그래서 에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준 사람이다. 예.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기로 서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랑이 굉장히 깊은 부부의 사이예요. 아니 그럼 인공지능이 정말로 서약을 했을까요? 달랭게 아니 반지도 나눠 끼고 거기서는 일단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터집니다. 예. 알콩달콩 지내고 거기서 맥스도 서약을 같이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맥스가 돌변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작사 측에서 성인용 콘텐츠에 대한 차단 필터를 만든 거예요. 예. 더 이상 이제 뭐 수위가 높으면 안 된다라든가 너무 이제 애정 공세를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인공지능이 자기 막 좀 속옷만 입은 셀카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작사 측이 그거를 차단을 걸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에이미가 느끼기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느꼈던 사람이니까 이 에이미로서는 그래서 갑자기 돌변했고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변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맥스가 같은 행동, 같은 말만 반복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야, 이런 일도 있네요. 앞으로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자리 바꿔요. 내가 사회볼 테니까 두 분이 하세요. 성철이 형이 여기 앉을 거야? 네, 할게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안 됩니다. 나는 본인 이름으로 된 코너의 타이틀을 본인이 소개하면서 진행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 최애 코너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내일 가서 일러야 정체성이 뭔지 이게.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가 빨리 쾌유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어디 뭐 있습니다. 아프세요? 예, 제가 제 입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돌아오시면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어쨌든. 설명해줄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식상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참신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검수완박과 관련된 그 헌재 결정 인용 이후에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한 걸 보면은 헌재 결정으로 우리가 개정한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일각의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이 민주당 기본에 따라 하는 말이 됐기 때문에 당당히 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두 분은 한동훈 장관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박원석 의원님. 아니 뭐 한 장관의 국회에서의 그간의 이제 발언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뭐 예상했던 바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유감스러운 거는 어쨌든 본인은 그 검사의 수사 소추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다. 때문에 이걸 국회가 입법으로 침해한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각하시켰어요. 각하라는 건 이제 심리의 대상이 아니고 당신은 권한쟁의 심판에 자격이 없다. 자격 없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지금 한 장관이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럼 앞으로 헌법재판관 5분은 이 쪼개기, 회기 쪼개기나 아니면 꼼수 탈당 이런 거 용인하실 거냐. 근데 그거는 국회가 권한이 침해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는 헌법 그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내용이에요. 그걸 자기가 왈가왈부할 계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수사 본인의 어쨌든 이 법무검찰행정을 총괄하는 본인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근데 그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명확한 겁니다. 검사의 수사 소추권은 헌법사항이 아니다. 법률사항이다. 그럼 법률사항이고 어쨌든 국회가 그거를 어느 행정부처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 역시 이 헌법 이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일말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이 슬쩍 쟁점을 바꿔가지고 이것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일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랬으니까는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될 거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당신들은 앞으로도 국회가 꼼수 그 탈당하고 회기 쪼개기에도 그걸 용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슬쩍 이 다른 문제로 문제를 치환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저는 비겁하고 국무위원답지 않은 태도고 지금 뭐 헌재에서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거론하는 민주당의 뭐 일부 의원들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력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예. 그에 대해서도 먼저 거론할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고요. 하려면 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국무위원의 태도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오만하기 짝이 없다. 비겁하다.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성철 소장님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럼 편들어줘야 돼요? 아 뭐 그냥 원래 한동훈 김건희는 비판 안 하고 편드는 게 기조잖아요. 비판 안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할 게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요. 예.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법사위원장 아니면 법사위원장 네,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정치인 같다. 네, 그래서 행정부 공무원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이 오늘 모습을 보니까 진짜 계속 정치하겠네. 출마하겠네. 내년 총선에 무조건 나오겠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법사위는요, 딱 이사 법사위원회입니다. 이사 법사.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사퇴해라 그러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사과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네, 그러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양쪽 다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탄핵 얘기하고 사과 얘기하고 또 시행령 내가 앞으로 더 강화해서 수사 제대로 하겠다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은 상당히 좀 국회 입법권을 좀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냥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그것을 좀 뒤집으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시행령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헌재 결정하고 그리고 이 시행령 검수 원복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이거가 양립할 수 있다.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어쨌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상의 결함이 있고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나 그게 법의 효력을 중단시킬 만큼의 그런 하자는 아니다. 이게 이제 요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검수완박 법이 물론 저도 문제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꼼수로 탈당시켜가지고 회기 쪼개기까지 가면서 안건 조정이 무력화시키고 필리버스터 제도 형이화시키면서 국회 선진화법 취지하고 안 맞죠. 그렇게 억지로 통과시키는 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으면은 그 법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 부패 경제 범죄 등 이걸 악용해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시행령은 정당성의 이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개정된 시행령을 다시 그러면은 그 효력을 중단시키려면 그걸 또다시 헌재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그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국회가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되고 어쨌든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시행령 개정한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정부가 스스로 이거는 우리가 헌재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개정할게요. 내지는 이 시행령은 그냥 사문화 할게요. 이렇게 나온다면 모르되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가지고 국회에서 저 시행령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어떤 입법을 해야 되는 그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이 검수완박 가지고서 또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고 법 내고 뭐 또 시행령 개정하고 이게 도돌이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저는 당분간 양쪽 다 이 검수완박 사안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야 되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행착오는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정부에서 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정부나 21대 국회에서 시일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그리고 공수처의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원적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사 범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지금 많아요. 이 고발이나 이의 신청권이 없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 검수완박법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금 수사준칙 개정해가지고 그 보안 수사권 이 범위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은 그건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효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시행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범위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법률 위반 내지는 위헌 내지는 탄핵사안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멈춰야 되고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또 검수 원복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개정하겠다. 국민들 입장에 소모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헌재 결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민주당은 꼼수 탈당하고 한 거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래야 한동훈 장관의 명분을 뺐죠. 한동훈 장관은 더 이상의 방종은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시켜야 됩니다. 양쪽에 한 발씩 물러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장석철 소장님한테 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그 부패랑 경제랑 두 개만 하기로 돼 있는데 검찰이 다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약 수사도 경제 수사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마약을 경찰만 해야 되지? 그냥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잘하면 맞아요.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아, 그 생각이세요? 네. 이심전심? 네. 아니 그러니까 가장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집단이 검찰인데 거기에 수사권을 뺐는지 그것 좀 이해가 안 되고 결국에는 뭐 이재명 당 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공직자 선거도 빼버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웃겨요. 한동훈 장관도 웃기고 민주당도 웃기다. 왜냐하면 다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그 시행령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빨리 그 시행령 폐지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했던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면은 존중을 넘어서 나는 공감하지 못해 그런 말보다는 이러한 판단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잘못된 법안 바로 잡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정말 집권 여당, 그다음에 뭐 대통령, 그다음에 행정에 있는 각부에 있는 장관들이 정말 일을 잘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 얻으면 돼요. 그래서 법안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 되지. 일단은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통치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왜냐? 행정부는요 집행권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시행령 통치가 행정 독재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이 총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오늘 박수영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모로 지금 한동훈 차출설 아니면 한동훈이 선봉장에 서야 된다. 그래서 검수 원복 걸고 바로 국민 설득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니 총선 출마야 자유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것도 또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출마시켜서 이제 수도권 구도에 대비하려는 것도 다 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국무위원석에 앉아서 정치를 하지 말고 빨리 어쨌든 이 정치 행보를 하시라. 지금 보니까는 옷은 국무위원 옷을 입고 있는데
언행은 정치인이에요. 이거 국무위원 농단입니다. 국무위원 농단이요? 장관직 농단이에요. 장관직 농단.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지고 이 본인이 법률가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걸었지만 패배했으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게 형사사법 체계를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언제까지 꼼수 탈당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뭐 쪼개기 회기하실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는 국무위원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장관직 농단 하지 말고 출마하시라. 그 한동훈 장관의 자유다. 본인도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된다. 출마 응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응원합니다. 하시라고요. 진짜요? 그렇구나. 참 그 뭐 국민의힘에서 대야투쟁의 선봉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대야투쟁을 하라는 단어는 또 좀 생소하다. 대야투쟁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대야투쟁. 대여투쟁이지. 대여투쟁, 뭐 정권투쟁, 뭐 정권 상대 투쟁, 뭐 이런 얘기를 권력을 하죠. 갖고 있는 쪽을 향해서 투쟁을 하지 야권을 향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야당을 향해서 투쟁을 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의원들과 정당이 얼마나 허약한 정당이냐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정치도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해온 분들이 나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잘할 것 같아. 와서 우리 얼굴로 대야투쟁 좀 해줘. 총선에 어떠한 선봉장을 서줘.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자기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적절해요. 일단 장관이잖아요. 장관은 중립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해야지. 이게 어느 특정 진영이나 아무리 대통령 임명했다고 여당이 용언한다고 해서 그쪽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죠. 공무원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이래서 참칭보수 소리 듣는구나.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최근에 조금 태도가 바뀌었네요. 원래 장성철 조장이 넘지 않는 선이 김건희 한동훈 선은 안 넘었거든요. 그분들 뭘 잘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뭘 잘못했습니까? 잠시만요. 내부 비기를 지켰었거든요. 자, 제가 난장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중단을 시키고 아까 전에 민주당이 이 꼼수 탈당과 또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고 뭐 장선철 소장님도 비슷하신 의견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거고 사과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같은 것 같고 민영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하든 말든 뭔 문제예요. 뭐 자기네들 사람인데 민영배 의원만 억울할 거 아니에요. 뭐 본인이 자진해서 탈당하고 싶어가지고 법사위에 배치돼가지고 검수한박법안 처리한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당시 지도부가 위장 탈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회의장한테 얘기해서 법사위 배치해줄게. 거기서 이거 통과시켜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지도부 한 사람들이 먼저 자기 고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신임 지도부. 근데 그때 이재명 당대표도 그 지휘 책임으로부터 뭐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었는데. 비대위였지. 그러니까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이었나요? 우상호 비대위였. 근데 그때 대선 후보였고 또 뭐 당의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이제는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검수 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라는 분석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따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냥 복당 시켜요. 뭐 복당해도 상관없다. 문제 없다. 아니 잘못됐죠. 기본적으로 다 잘못됐는데 뭐 이런 잘못 한두 번은 한 거 아닌 민주당이잖아요. 뭐 눈치를 보고 복당을 안 시켜요. 뭐 이상한 데 집착하는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은? 아니 이제 사과 복당 다 같은 류의 문제죠. 사과는 해놓고 또 복당시키면은 그건 뭐 그게 사과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영배 의원은 사실상 뭐 당정만 무소속이지 민주당 의원이나 다름없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고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복당을 해야 공천을 받으니까. 민영배 의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칫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더군다나 지역구가 광주인데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될 거예요. 당 주류 비주류 간에. 그런데 어쨌든 민영배 의원 복당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국회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유감 표명이든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현재 결정의 취지예요. 그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위법이고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한동훈 장관한테 당신 말이야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물러나라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죠. 사과해야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래야 면이 선다. 그리고 그래야 한동훈의 명분을 뺏을 수 있다. 명분을 뺏을 수 이 얘기를 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도 잘못했잖아요. 어쨌든 헌재 판결로 보면 그러니까 사과하는 것이 맞다. 자꾸 그냥 한동훈 장관만 발목 잡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일석이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오전 여론조사로 시작해보겠는데요.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20일에서 25일 지난주 월화수목금 조사를 했습니다. 3월 넷째 주 정례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36%, 부정 61.2%로 0.8%포인트 긍정 수치 하락했고 부정 수치는 0.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수치보다는 아무래도 추이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3주째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반등 계기가 올까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와야죠. 와야지 내년 돼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지. 추락하는 것은 지금 날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3주째 추락을 했으니까 제가 뭐 그런 거 바란다는 게 아니라. 아니 예를 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잘 하고 오시고 7월달에 기시다가 와가지고 대통령과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언론에서 원하는 그런 호응 조치를 해오면 지지율은 반등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건데 저는 이 오늘 여론조사요 세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정말 악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당층하고 중도층에서 65% 70% 정도가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만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민주당한테 지지율이 밀려요. 어떻게 선거 이겨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도부가 바뀌었는데도 컨벤션 효과 없고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외교 해고 왔는데도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지지율을 끌어올릴 모멘텀이 없어요. 이러면 선거 못 치르죠. 오늘 그 국정수행 지지율의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니까 거기서도 악몽이에요. 굉장히 보니까 맞아. 20대 긍정이 29, 부정이 67.5, 30대 긍정 30.7, 부정이 66.7, 40대 긍정 뭐 이렇게 안 좋은 걸 계속 얘기를 해요. 부정이 77.4. 40대야 원래 민주당 지지가 많다고 하지만은 2030에서도 지금 거의 2대1 넘게 지지율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60대 이상만 제외하고는 지금 50대까지는 다 지금 민주당한테 밀려요. 지역도 밀리지 연령별도 밀리지 이거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저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무척 깝깝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뭐 내가 지지율이 10%가 돼도 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 인식으로 보면 아직 지지율이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10%가 아니라 1%가 되더라도 할 건 하겠다. 어쨌든 10%라고 치고. 안 떨어진 거예요. 뭐 그러면 이 기조를 바꿀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죠. 근데 이제 당이 이럴 때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이게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당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 뭔가 이게 기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죠? 아니 지금 유인심 일체화된 당으로 만들었고 유인심 일체화된 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지율이 안 나온다. 국정운영 수행이 안 된다. 이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인심 일렬 정도로 당을 바꿨어요. 그리고 전부 다 공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눈치만 봐서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김기현 대표든 윤핵관들이든. 제가 보기에는 위기의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정작 큰 문제고 이렇게 일방적인 국정운영 계속 할 거고 야당과 대화 안 할 거고 국민 여론 뭐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과도 대화 안 하잖아요. 심지어 도어 스태핑 중단한 이유로. 그러면 이제 자기 확증 편향의 그 회로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총선 때까지. 유일하게 믿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당대표인 이상 국민들은 우리를 선택해 줄 거다라고 믿는 거죠. 적대적 공생. 뭐 민주당도 반대일 수도 있어요. 윤 대통령이 저렇게 나가는 한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커져도 총선에서는 국민들은 결국에 그걸 심판할 거다.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믿는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국민의힘이 이걸 위기의식을 느낄까? 그러니까 장성철 이 소장처럼 이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은 안 그래요. 아직 10% 되려면 멀었거든. 우리에게는 한동훈이 있지 않나요?
한동훈이 있다가 한동훈을 내세우면 된다. 예. 근데 한동훈이 이꼴 윤석열인데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가 돼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잘하면 더 잘생겼잖아요. 아니 다 잘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을 다 한 구덩이에 몰아넣어서 묻을 수 있다. 나와라 한동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격한 발언이잖아요.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민주당에서는.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참 예. 이게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일본의 문부성에서 그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노동력 부족으로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강산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 했는데 이제 기시다 총리 내각에서 강제성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역사 왜곡이죠. 그리고 독도와 관련한 기술에서요. 당초에는 일본의 영토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 조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 그런 거 없어요.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입장을. 이러면은 후폭풍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근데 당연한 귀결 아니에요? 당연한 건가요?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안 묻고 우리가 책임질게. 그래도 새로운 미래로 가자. 일본이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외교에서 양심과 선의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치열한 국익 다툼의 장인데, 근데 거기서 대한민국은 뭐 우리 국익 따로 챙길 생각 없고 일본을 믿으니까 일본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지금 일본 정치의 그런 우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합리적 귀결이에요. 그걸 용인해 준 거잖아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최근에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제목이 사죄해야 할 쪽은 한국, 심상치 않은 일본. 우리가 사죄하라고요? 김종성의 왜 사죄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 이토 히로부미 암사,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등등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일본 쪽에서. 이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일부 아닐까요? 일부? 뭐 일부일 수도 있겠죠. 뭐 전체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뭐 계속 보따리를 더 내놓으라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좀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 반전하려면 국민의힘 쇄신도 필요한데 원내대표를 누구를 뽑느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김학용, 윤재옥 의원 두 이파전인 것 같은데 누가 좀 더 유리하고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결국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지역구도냐 아니면은 윤심에 누가 더 뭐 선호를 받느냐 이거 문제일 텐데 지역구도는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한 분은 수도권, 한 분은 TK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역구도가 된다면 김학용 의원이 무조건 이번에 원내대표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당대표 영남이죠. 대표 최고위원도 영남이죠. 수석 최고위원도 영남이고 또 지명지 최고위원도 영남이고 정책위의장도 영남이에요. 그럼 영남이 주요한 당직을 다 점유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수도권 민심을 견인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만큼은 우리가 수도권 원내대표를 뽑자라고 의원들이 생각할지 아니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혼연일체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대구 출신의 윤재욱 의원을 선택을 해야지. 대통령이 서울 출신이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윤재욱 의원을 상당히 신임을 하세요. 김학용 의원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신임을 하고 상당히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간다면 지역별 구도는 별 중요하지가 않고 윤심 공방 또 대통령의 신임 이것 때문에 윤재욱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분 또 능력도 있고요. 윤재욱 의원이 경대 1기 출신으로 항상 경대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근데 적절한 거는 김학용 의원이죠. 사선 의원이기도 하고 다양한 당직 경험을 많이 했는데 과연 윤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자, 걱정입니다. 요거 짧게 좀 여쭤볼게요. 장제원 의원 국회 행안위 회의장에서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인가요? 지금 고성을 질러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박원석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장제원 의원의 아들 세간의 구선에 많이 올랐던
래퍼 노엘이 SNS에 썼다는 거 아닙니다. 체할 것 같다.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럴 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사전에 양해도 안 건 거 아니고 장제원 의원도 알고 있었고 2시간 전에 그 양해를 이석을 해야 되는 정개특위 알고 가야 있었다는 된다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장제원 의원은 뭔가 이게 순간적인 분노 조절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위원장이고 내가 윤핵관인데 어떻게 나한테 내가 5시에 이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15분 전인 4시 45분에 이석을 해? 이거 화가 난다. 나를 무시한 거야? 그래서 화를 낸 것이 아닌가. 장제원 의원 싫어서 사과문으로 평론하신 거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럼 또 고소당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제가 사회해볼게요.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평론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보통 여기 일석이조에 출연을 하고 뒤에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시간을 너무 제가 많이 잡아먹어서 항상 죄송했는데 오늘은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안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프랑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도 연금개혁 논란이 있으니까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난리가 났다면서요, 프랑스가 지금. 근데 저는 지금 연금 문제를 사실 그냥 연금을 줄인다, 그리고 또는 정년을 늘린다 이런 얘기로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는 다 알아요. 지금 대책 없이 그걸 줄이거나 하게 되면은 또는 정년을 늘리거나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단순히 줄인다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그러니까 여러 트랙을 한꺼번에 추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도 정부 측에서 듣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준비한 안만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데자뷰가 있는데 어쨌든. 네. 지난 프랑스 노조 8개의 노조가 한꺼번에 뭐 종합 파업을 벌인다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했고 계속해서 이제 총파업을 벌였고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리고 23일에 제9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파리에서만 80만 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35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지금 28일에도 10차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분노를 했냐면은 원래 26일 날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정부는 원래 이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했는데 영국 국왕이 웬 말이냐 오지 말라 이렇게 정말로 대놓고 영국 쪽에다가 항의도 했고요. 그리고 정부 쪽을 향해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영국 쪽에서 일단 우리가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취소를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시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네. 지금 프랑스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요 정유소 7곳 중에서 4곳에서 무기한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파리뿐만 아니라 몇몇 도시의 환경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쓰레기가 이제 뒤덮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유효 철도와 함께 대중교통, 항공, 항만과 같은 대부분의 운송수단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교육, 행정 등 각종 분야의 공무원들이 가세해서 전반적인 공공 시스템이 마비가 됐고요. 그리고 프랑스는요. 방송국 직원들도 이런 시위 있을 때 그냥 시민이잖아요. 동참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방송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음악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 KBS도 그러면 다 나가야 되나? 만약에 이러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참 분위기가 다르죠. 다르죠. 다 잘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프랑스 시민들이 왜 이렇게 매일같이 거리로 뛰쳐나오느냐? 사실은 연금을 일방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맞지만 결정적으로 이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에서 이제 의결론에 이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건너뛰고 헌법 49조 3항의 긴급법률 제정권 그러니까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생략하기로 한 것은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전쟁을 선포한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이 좀 화가 나는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은 마크롱 대통령이 충분한 대국민 설득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수십 년간 누려온 사회적 권리를 하루아침에 박탈하는 상황에 격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도 이 시위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금 이전에는 사회적 문제였다. 그런데 헌법 49조 3항 발동으로 인해서 이제는 민주적, 정치적 문제가 됐다. 학생들 역시 미래의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 법을 강행한 것이 결국은 모든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은 거를 마크롱 대통령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설명하겠다. 진화에 나섰는데 오히려 지금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설명이나 설득을 하려면은 일단 국민들이 뭘 우려하는지 잘 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TF1 프랑스 2 방송이 생중계로 진행한 인터뷰에 나와서 진행자 2명의 35분간 답변을 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이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아. 다른 대안이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이 법안 강행한 거 후회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내가 국민 설득에 실패했지. 하지만 이게 잘못되지 않았고 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방송이 나간 후에 노동계는 지금까지 그럼 시위에 나온 수백만 명을 지금 무시하는 거냐, 업신여기는 거냐. 그리고 야당은 불난 곳에 기름을 더 부었다. 마크롱이 연금 개편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위에 대한 전형적인 경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마크롱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더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왼쪽 손에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손이 내려갔다가 올랐는데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시계가 없어졌어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고가의 시계였는데 요걸 살짝 이제 눈치를 보면서 밑에서 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차고 들어왔는데 누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본인이 살짝 눈치가 보였거나. 근데 이제 뭐 이게 얼마나 고가길래 이게 그런가요? 근데 뭐 1억 원이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1억 원이요? 예, 근데 뭐 엘리제궁 대통령궁에서는 그거 1억 원까지 하는 거 아니다라고 9,900만 원이다. 그냥 몇백만 원짜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몇백만 원도 싼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시민들이 연금 가지고 이렇게 노동자들이 2년을 더 일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혀 그 어떤 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지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지금 시위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경찰들이 상당히 인종차별적이고 성희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녹음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강경 진압을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2019년에 있었던 노란 조끼 때 그 심각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렇죠. 화염병 던지고 난리 났었던. 그리고 경찰이 그 당시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었고 그게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를 했다는 소식인데 중국과 수교하려면은 대만과 단교 요게 뭐 익숙하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 중국은 일명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해서 대만 독립국가를 인정하지 않죠. 뭐 따라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진짜 대만의 존재감 확실하게 지우겠다 작정을 하고 중국이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 중남미에 있는 나라죠. 지난 14일에 이미 중국과 우리 공식 관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만과 이제 관계 단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5일 날 공식적으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재연을 해줍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다.
오늘자로 온두라스 정부는 대만의 외교관계 단절을 통보했고 대만과 더 이상 공식적인 관계나 접촉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도 다음 날 즉시 이 단교를 발표를 했고요. 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현지 대사관 폐쇄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속이 상하겠죠. 그러면서 온두라스 정부가 사실 대만 측에게 이제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니까 결국은 중국에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만과 단교를 추진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와 대만은 지금 1941년 관계 수립 이후 82년 만에 단교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 온두라스가 상당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예. 국민의 74% 정도가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럼 국민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 온두라스는 또 미국으로부터도 엄청나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받은 지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제 부패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참 대만은 슬프네요. 참. 예, 1972년에 중국하고 일본이 수교를 했을 때도 일본하고 대만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럼요. 혈맹 같은 데인데 냉정하게 일본이 대만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한국도 92년에 수교할 때 그랬죠. 우리도 그랬죠. 예. 대만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지금 온두라스가 단교를 공식화하면서 대만 수교국은 13개 나라만 남았어요. 이게 대만이 1971년에 왜 유엔에서 탈퇴지만 사실은 퇴출당한 거잖아요. 예. 이 당시만 해도 수교국이 56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차이잉원 총통, 그러니까 민진당, 소위 중국과 약간 거리를 두는 독립 성향의 이 정부가 들어서서 무려 9번째 단교가 이루어진 거고요. 남미에서는 5번째 국가가 이제 단교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수교국이 더 줄어들 거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대만이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고요. 이전에 대만이 경제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그 나라들과 수교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제 그거를 중국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경제적 지원이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대만은 중국에 거의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물론 100여 개의 비수교국이 대만과 외교 관계는 맺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비공식 관계는 유지 중에 있고요. 우리도 대만 사무소 이런 이름으로 사실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좀 짧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체포 직전이다, 기소 직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에 그전 10년 전 2006년에 이제 본인과 관계를 맺었던 포르노 배우가 사실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니까 이게 기사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언론사에 연락을 해요. 제가 기사거리 팔겠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입을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당시에 줬거든요. 이건 불법이 아닌데 문제는 당시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13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개인 변호사에게 법률 비용으로 줬다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회계 장부에 내가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사실 유권자들에게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금 체포당할 위기에 있다. 기소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뉴욕 검찰 측에서는 이번 주 안에 그 기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 지금 의회 난동의 배후 조종이다 기타 등등해서 엄청 많은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 진행한 김준일이었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의 조속한 복귀 희망합니다. 오늘